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이번에는요, 고자령 변호사와 함께하는 사건 인법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자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 알아볼 거가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내세운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이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일단 이게 간단하게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예, 윤석열 후보가 성폭력 특별법에 무고죄 조항을 신설해서 좀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젠더 이슈하고 맞물려가지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게 기존 무고죄가 형량이 약하다 보니까 성범죄 특히 이 부분에서는 형량 차이가 확 벌어지면서 처벌 불균형이 있고 무고죄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까 성범죄에 관해서 무고가 급증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거짓말 범죄는 좀 엄단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가뜩이나 논란이었는데 이수정 교수가 이제 영입이 됐잖아요.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대남들의 이제 약간 좀 반발이 있는 영입이었는데 이수정 교수가 처벌 강화에는 동의를 하는데 근데 우선순위는 아니다. 지금 여성 정책 쪽 공백이 먼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이게 지금 동의하는 취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선순위를 밀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뒤로 미루는 것 자체가 애들러 이게 좀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뒤로 미루는 것 자체 후순위라는 것 자체가 그런 가치밖에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뜨겁습니다. 그렇군요. 이수정 교수 사실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이준석 당대표가 영입 반대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페미니스트라서 반대한다. 사실 이것도 헌법 정신 생각하면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렇죠. 지금 이수에 대해서는 영입 반대 시위도 있었고 당내에서 목소리도 뜨거웠고 이런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헌법 정신과 페미니즘에 대해서 연결해서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언급은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 굉장히 개념 범위가 넓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발레리 솔라나스 같은 급진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만의 무성생식이 가능하면 남성이란 존재는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극단적인. 그리고 반대편에 완전히 온건적인 쪽에 가면 성별에 기초한 차별을 철폐하는 게 목적이고 가부장제를 철폐하는 게 목적인데 그 뿌리 깊은 잘못 안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잘못도 있다. 이제 페미니즘 안에도 이렇게 온건파가 있거든요. 특히 벨 훅스 같은 여성학자 같은 경우에 책을 읽어보면은 자기가 그 가정 교육 안에서 어머니가 그 아들과 딸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뿌리 깊은 그 가부장제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느꼈다. 이렇게 페미니즘 안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벨 훅스 책을 읽어보면은 미국에서 그런 주장을 했을 때 다른 페미니스트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페미니스트야? 그럼 남성을 적으로 여겨?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지금 그 넓은 개념 범위 안에서 어느 지점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특히 또 그리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여성이 지금 억압받고 차별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한 적이 남성이다. 이게 과연 옳은가? 거기에 대한 여성은 무오류인가? 여성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선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책들 다 읽으셨어요 또? 저도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읽어봤는데 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무고죄 관련해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그 법 조항에서의 문제 그리고 실무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처벌 규정이 그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 근데 대표적인 성범죄인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미를 설명드리자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최애 단기는 1월입니다. 1개월. 그러니까 1개월부터 10년까지인데 보통 아래쪽에서 형량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고죄는 굉장히 약하죠. 근데 성범죄는 3년 이상 이건 상한이 30년이에요. 근데 처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요즘의 성범죄 보면은 그 강간죄뿐만 아니라 성추행죄 같은 경우에도 시인하지 않고 합의가 없으면 1심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세게 나나요? 그렇죠. 가장 이제 뜨겁게 논란됐던 곰탕집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엉덩이를 한 번 잡았던 놨다 이거였는데 그 CCTV 나왔던 거 그거 그렇죠. 근데 1심에서 법정 구속됐었어요. 2심에서는 이제 집행유예로 감형은 됐지만 그래가지고 성범죄 처벌은 굉장히 올라가는데 무고죄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벌금 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한 80
6% 정도가 집행유예 이하. 아, 그래요? 네, 그리고 96% 이하가 2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더라도 초범이면 거의 집행유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식이 좀 있지 않나. 예. 실무에서는 좀 그런 이제 인식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벌 불균형이 굉장히 벌어지고 특히나 지금 문제 인식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성폭법에 대응되게 무고죄를 같이 넣자라는 게 성폭법이 방금 말씀드린 형법 조항보다 네. 굉장히 가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형법에서 성범죄와 무고죄가 같이 규정돼 있는 거에서도 차등이 있는데 성범죄는 특별법으로 가중이 엄청나게 되고 있지만 무고죄는 그렇지 않다. 매우 형량이 낮다. 그렇죠. 거의 처벌이 별로 없다. 예, 이 문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죄 뭐 사실 그 판결을 받아봤자 매우 형량이 적으니까 사실 마음 먹으면 일단 무조건 내가 어떤 피해를 봤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가 봐요.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고 범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굉장히 많아요? 예, 2019년도 통계를 보면은 한 해에 발생하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무고죄만 봤을 때 10,000건 넘게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범죄에 한정해 가지고 얘기하니까 젠더 이슈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은데 무고죄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만연해 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쪽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 범죄로 사기와 무고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근데 그 무고죄 중에서 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없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건 잘못 아니냐. 그것도 같이 논의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좀 이제 힘을 받고 있긴 하죠.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 뭐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또 피해자라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입을 막게 되지 않냐. 이게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성범죄라는 게 요즘은 남성들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남녀 성대결로 인식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이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성범죄의 경우에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추행 같은 경우에 남성들이 추행당했다고 고소하는 경우들도 꽤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강간죄나 이런 경우에는 여성이 합동으로 공범이 돼가지고 여성이 강간죄의 가해자인 경우들도 많고 성추행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남성은 성범죄의 가해자 그리고 여성은 또 피해자거나 혹은 무고죄의 가해자가 된다. 이런 식의 구도 자체를 이게 너무 딱 이게 고정시켜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맞지는 않다. 그리고 사실 또 동성 간의 범죄들도 있잖아요. 성범죄.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이 무슨 이게 뭐 단지 가해자로서만 논할 얘기도 아니다. 그래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남성도 피해자인 사례가 있고 그 경우에 또 남성이 또 추행당했다고 무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성폭력 범죄 관련해서 이와 관련한 무고죄 문제된 사례가 좀 있습니까? 네, 꽤 있습니다. 이 논란도 뜨거웠었는데 최근 사례를 보면은 그 30대 여성이 직장 동료하고 두 차례 이제 성범죄를 당했다, 강간을 당했다라고 이제 고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성이 녹취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취도 갖고 있고 여성이 먼저 우호적인 안부 문자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이런 정황들이 맞물려 가지고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데 무고했다. 이래서 이제 이건 실형이 나왔던 사례가 있었고 또 다른 사례도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남편한테 외도 사실을 발각당하니까 이거 사실은 강간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외도 남성을 강간죄로 실제로 고소를 해요. 근데 그 외도 남성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나 이혼녀다 라고 해서 이 외도 남성은 사실 외도도 아니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아닌 밤중에 날벼락 맞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남성도 이제 녹취가 있었어가지고 또 벗어나면서 이 사건 전모가 밝혀졌던 사안도 있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고죄를 벗기 위해서라도 요즘 사실 이런 상황에서 녹음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겠네요. 실제로 많습니다. 저한테 들고 오는 사건들 중에도 녹취가 거의 요새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렇고 특히 또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범죄에 관한 증거도 없는데 그게 또 아니다 결백을 밝히면서 상대방이 무고다라는 증거도 없으니까 요새 뭐
녹음은 필수 아니냐, 막 이런 이제 왜곡된 인식들까지 좀 이렇게 깔려 있고 그래서 예. 이것도 또 문제 사례가 되다 보니까 또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성관계 몰래 녹음 방지법 이런 걸 또 발의를 했었거든요. 별게 다 생겼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정반 합의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 이 반작용 때문에 이제 뭐 미투도 나왔고 반대로 또 이제 무고에 대한 것도 나오고 또 그거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녹음을 한다니까 또 방어적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여성 입장에서 그거 같이 또 피해다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일단 그 법은 지금 폐기는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통신비밀보호상으로는 지금 현재도 이제 대화 당사자끼리는 합법이기는 한데 이런 굉장히 뜨거운 이슈들에서 나온 좀 사회적인 그늘진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인 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였습니다.